금년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죠. 이제 중국 공산당이 100년 정당이 되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되고 중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이 될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장수 정당이 되었고, 또 그 중국 공산당 1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게 곧 중국의 근현대사인데, 중국 근현대사에서 중국이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떤 망국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가 또 국공 내전을 벌이고 또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했지만은 그 가난한 중국, 빈곤한 중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적 혼란도 초래했었고, 그러다 다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개혁 개방을 이루었고, 개혁 개방 이후 40년 만에 G2의 반열에 올랐고, 이제는 미국과 그 자웅을 겨루는 이런 국력의 성장까지 했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게 일당 독재 국가가 100년을 유지했고, 또 어쨌든 현재 중국의 모습을 보자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국가, 이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왔다. 정말 경이적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이 서구 어떤 학자 연구에 의하면은 20세기 후반에 한 6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일당 독재 국가들의 평균 수명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국가들이 평균 25년 정도 이따 대부분 몰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중에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그 한 2배 좀 못 미치는 48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1990년 전후 시기에 동구 공산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대체로 이제 국에 많이 잡혀 있겠지만은, 어쨌든 공산당 일당 독재가라고 하는 게 50년 이상을 지속하면은 일단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거고 상당히 안정성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미 100년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런 대단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생존이 가능했고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가? 현재 9,500만 명이라는 당원을 가지고 있는, 100년 전에 불과 56명이라고 하는 소수가 결사했던 정당이라고도 보기에는 초라한 조그만 정치 결사체가 이 9,500만 명의 당원을 이끌고 있고 거대 중국을 이끄는 이런 정당으로 성장했고 생존이 지속 가능했는가? 나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도 있고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념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인데요. 이 이념적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념 정당이긴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특징이 이념적으로 매우 유연합니다. 매우 유연한 정당이다. 심지어 이념적으로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념적으로 끊임없이 유연하게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변용시킨다 할지, 또 중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낸다 할지, 특히 정책적으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매 시기마다 조정해 나가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강한 생명력의 원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중국 현대사를 관통한 아주 굵직한 사건들과 연관된 한 3가지 예만 제가 들어볼게요. 일단 혁명 시기에 이 마오쩌둥의 혁명 이론, 이 신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하는 이 혁명 이론이 갖고 있는 독창성과 유연성,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성공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21년 창당되고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그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론과 경험을 모델로 삼아서 중국의 공산혁명을 이끌려고 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선배들의 반기를 들면서 교조주의다, 중국적 현실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설파했던 게 교조주의를 극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적 현실에 맞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
만들어내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실제 혁명 과정에서 구현하고 성공시킨 것이죠. 도시 노동자 중심의 혁명을 중국적 현실에서는 농촌에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바꿔냈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봉건 상태이기도 했지만은 반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족통일전선, 그래서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이런 혁명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이제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는 군사 전술 이런 것이 결합하면서 결국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이념적 유연성 사례는 이제 냉전 시기 1960년대 마오쩌둥이 이제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국내 정치를 시키면서 굉장히 좌편향적으로 마지막에 마오쩌둥 말년이라면서 오류가 많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냥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거든요. 중소 갈등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선택했던 게 자강 전략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거고, 또 하나는 외교관계에서 미국과의 화해를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주의 전략, 아주 유토피아적인 평등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대외 전략에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미국과 손을 잡는, 물론 미국이 손을 내민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었지만 중국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이런 유연성, 실용성을 발휘하면서 또 한 번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더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은 역시 덩샤오핑이죠. 78년 말부터 해서 개혁개방정책, 흑묘백묘론, 선부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이죠. 이런 개념들을 제시한다. 정말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개혁개방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장저민, 후진타오 등등의 이념적 변화를 보면 정말 능숙합니다. 현실에 맞게. 장저민의 3개 대표론,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나서 사형경제라고 하는 또 새로운 자본가가 등장을 하니까 이 세력과 공산당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사형기업과 민영경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당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3개 대표론이나 이념적 어떤 조정을 거치고,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후진타오 시기에 과학적 발전과이라는 이런 또 새로운 이념적 조정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적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국내외적 환경 변화랄지 또 그 시대의 어떤 정책 과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중요한 정책적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문제식에서 매우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오랜 생명력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주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여시구진, 이런 4글자로 표현합니다.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서 함께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자기 사명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재정의한 중국 공산당의 사명에 맞게 새로운 국가 발전의 이념, 비전, 그리고 새로운 정책 이념을 제시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한 생명력의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측면은 저는 조직적 측면에서 있다고 보는데, 조직적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일당 국가인데, 일당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일당 국제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 당이 다 독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 우수한 인재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현재 9,500만 명의 정당을 9,50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가지고 이거를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요, 중국 공산당이.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고위 간부로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어떤 시험과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된 인재들이 고위 간부에 등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는 학습 정당입니다. 정말 스터디 정당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건국 초기부터, 혁명 초기부터 그런 전통이 이어졌지만은 2002년에 후진타오 집권 이후에 아예 학습형 정당이라는 걸 선언해요.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생존 전략과에서 유행했던 책이, 제가 그때 중국 유학 시절인데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그 MIT 피터 생게 교수가 쓴 학습형 조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년인데 40년 이상 장기간 성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니까 학습에 있더라. 학습형 조직. 그 이론을 참고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학습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교 시스템만 해도 중앙부터 기층까지 한 3천여 개 등등해서 한 8천 개 이상의 학습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당 국가 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게 정책적 이해도랄지 정책 일체감이랄지 충성도랄지 이런 것을 높이면서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조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이후에 1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중국 정치의 변화가 정말 대변동이라 할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력의 집중입니다. 누구에게로? 당에게로. 당에서도 누구에게로? 당의 3층 최고 지도부 시진핑에게로. 이런 집중이, 권력의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중심의 권력 집중이 권력 구조 모든 방면에서 진행이 되는데 세 개의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 거죠. 하나는 당과 정부의 관계. 중국에서 이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정치 개혁에서의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 중국의 정치 개혁을 논할 때 당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 결국 분산된 권력은 정부로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정 관계가 핵심이었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완전히 당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다. 이게 첫 번째 층이고, 두 번째 층위는 중앙과 지방 관계. 지방으로 분권화를 했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으로 권력의 집중. 중앙이 모든 걸 틀어지고 정책 결정과 조율과 집행 능력 모든 것을 중앙이 결정한다. 중앙입니다. 세 번째 층위가 중앙에서도 시진핑 총서기 1인에 대한 이 권력의 집중, 이것을 추진했던 시기에 지난 1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공산당의 각종 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말로 당정 준 민휘의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的. 무슨 뜻이냐면 당정 군 민 학 동서 남북 중 모두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를 영도한다. 그러니까 정말 당천하인 거죠. 당천하로 체계를 바꾼다는 것을 아예 표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이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 때 마오쩌둥 1인 우상화 했을 때 그때 쓰던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중국 사회가 지금 이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이 전체주의적 분위기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이런 것까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정도로 중국 사회가 당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런 권력 집중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시진핑 1인의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은 뭐 내년도에 결정이 나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1인의 장기 집권 현상이랄지, 또 하나가 중국 사회에서 강력한 이 사회적 통제, 강력한 전 사회적인 사회적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상, 언론, 사상, 특히 지식인들에 대한 이 언론 자유랄지 비판적 사고를 많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사회적인
공포 통치. 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런 공포 통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이제 이 중국의 이제 과학기술, 특히 이제 이 빅데이터랄지 AI를 통한 각종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디지털 독재 국가로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오래된 이런 주장과 이론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전혀 역전된 반대의 현상으로 독재를 강화시키는 디지털 리바이어던, 디지털 독재 국가로 변화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중국 정치의 변동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은 왜 다물의 권력 집중, 1인 총석에 대한 권력 집중, 장기 집권 이런 구도로 권력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등장 이전에 한 20여 년 동안 중국 정치를 운영했던 권력 메커니즘이 소위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이 집단 지도 체제가 1990년대 이후 중국 정치를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기여를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를 하다 보니까 이 혁신적인 정책들, 과감한 정책 추진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이 항상 보수적이고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부끼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위험은 레임덕 현상이 생깁니다. 집단 지도체 하에서는 차기 지도부 총서기와 총리 2인을 임기 시작 5년 전에 미리 선발해가지고 최고 지도부에서 같이 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레임덕이 5년 빨리 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지도에서 여러 파벌 간의 권력 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정실 인사랄지 또는 그 부패, 끼리끼리 뭐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배경은 역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패 문제입니다. 이 엄청나게 부패가 많이 하는데 손을 못 대요. 이것도 역시 과감한 어떤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머뭇머뭇대다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 세 번째 문제가 개혁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어려움이에요. 개혁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역들이 이 집단 지도체에서 효과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군이었습니다. 군대 개혁. 이 시진핑 체제에서 많은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대는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공산당의 출발 자체가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조직이기 때문에 군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중국의 군이 뭐 장비를 현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개혁의 요체는 이 현대전에 맞게끔 조직을 재편하고 또 전술 지휘 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기존의 군 기득권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육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 이제 중국의 군 체제가 군종을 기준으로 체계가 짜여져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기존의 육군 중심의 이 군 편제 체계에서 저항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체제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가면서 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군 수뇌부를 부패 혐의를 다 쓸어버립니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이 군의 2인자들, 그러니까 1인자는 이제 총서기가 겸직하고 사실상 문민 통제를 하기 때문에 2인자라고 한다면 직업 군인 중에서는 최고 수장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날려버렸어요. 그 사람만 날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장성들 있잖아요. 줄줄이 수십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출혈을 감수하면서 군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편제를 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진 체제가 소위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라는 체제로 바꿔냈어요. 5대 전구 체제가 육해 공군이 합동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이라는 게 공군 해군이 중요해지고 이 합동 연합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합 훈련과 연합 지휘 체계
이것으로 현재를 바꾸는 거죠. 이런 조치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동안의 개혁이 가로막혔던 것을 돌파했던 사례들인데 바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집단 지도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개혁 정책의 사례는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교육 철폐시켜버린다랄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랄지 이런 것도 다 연관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정세 인식. 이 전환점은 다 알다시피 2008년이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가 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구나. 미국의 국력이 하강 추세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동시에 중국은 자신감이 비등해집니다. 팽배해져요.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 속도를 좀 더 다그치고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중국의 국내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부상, 영향력의 확대,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전략이 이제 1대1로 2세트국, 1대1로 전략인 거죠. 이러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서 중국의 권력을 고도로 집중화시키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 정세에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중국 상층 엘리트층들, 중국의 지배층 여론사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반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정치 변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이 됐죠. 당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100주년 기념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딱 첫 번째 시작할 때 100주년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선언했어요. 창당 100주년 시점에서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전면적 소강사의 실현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전 인민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멘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진핑 집권 직후부터 창당 100주년 21년까지 중국 사회를 빈곤 제로 사회 만든다. 빈곤 제로 사회, 절대 빈곤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표방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했죠. 그리고 이제 전체 주장의 대부분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라는 한 문장입니다. 지난 100년도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였고 앞으로의 두 번째 100년인 그러니까 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죠. 2049년 거기를 향한 미래의 방향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반드시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 중국 시진핑의 표현으로 메이오 중국어 공산당, 就 메이오 신중국어, 就 메이오 중화 민주도 위다 푸싱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었으면 신중국도 없었고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미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이미 선언했던 것인데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신시대라는 개념인데요.
이 시진핑이 집권했던 시기로부터 지금의 시기를 신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共产党 100년 사회, 중국共产党의 역사에서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시진핑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발전 단계가 일어서기 단계, 짠치라이, 일어서기 단계에서 부유해지는 단계, 후치라이, 부유해지는 단계를 지났고, 이제는 강국이 되는 단계, 장치라이, 강국으로 변화하는, 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짠치라이, 일어서는 단계를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걸 실현한 사람 마오쩌둥이 이 업적을 이룬 겁니다. 후치라이, 부유해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덩샤오핑이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치라이, 강한 군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진핑이 이뤄내겠다. 이런 겁니다. 짱저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 기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역사인식. 그냥 두 번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개혁개방 이후 시기, 계획경제 시기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걸 유지하면서도 성공했다. 그래서 이 노선과 방향성이 옳았고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노선을 견지하겠다. 이미 증명됐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표명한 게 두 번째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노선과 이걸 견지하자. 이게 신시대의 두 번째 의미고, 신시대의 세 번째 의미는 중국과 국제관계, 세계관계의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 경험이 이제는 중국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경험, 중국식 모델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혜, 중국의 경험, 중국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인류 사회에 많이 확산시키고 또 기여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거나 실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이제는 진입했다. 이게 신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집권 초기부터 내렸던 이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국가 발전의 비전,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100주년 기념연설을 시행했었죠. 네, 중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내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연임을 할 것인가, 장기 집권을 할 것인가, 장기 집권을 한다면 중국 정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우선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당의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가 주석, 그 다음에 이제 당과 국가의 조직이 이제 겹쳐서 같이 운영되는 저희 군사위원회 주석, 세 개의 주요 요직을 이제 겸직하고 있는데, 관심사는 결국 세 개를 다 계속 안고, 모두 유지하는 장기 집권 체제로 갈 것인지, 그 중에 일부만 갖고 갈 것인지의 문제인데, 세 개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실질적인 1인자로서의 위상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 집권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의심이 여지 없다. 오히려 시진핑이 갑자기 물러나 버린다. 이게 오히려 더 큰 이변이고 중국 정치의 큰 어떤 변화하고 이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진핑은 장기 집권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 그냥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시점은 2035년 전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 또 1인 권력 집중의 중요한 근거가 신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풀어야 될 역사적 어떤 사명이 새롭게 부여됐다.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화민족의 꿈을 실현하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목표의 시점을 2017년에 19차 당대회에서 돌연 2020년, 원래는 2020년에서 2050년으로 건너뛰는 어떤 발전 목표였는데 2035년에 중간 지점을 하나 더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상,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실현의 일정표가 2020년 전면적 소강사의 실현, 이건 달성이 됐죠. 그리고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기본적 실현, 2050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완성 또는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실현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게 저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시진핑이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점이 그런 목표 달성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전후 시기의 당대회가 2037년에 23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꿈꾸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학자들의 시각에서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2030년 정도를 내다볼 때 중국의 국력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가 있었고 해서 예측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2030년 중기적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평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력 측면에서는 2030년, 10년 정도 후 같으면 확실하게 GDP 총량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조건들을 쭉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좀 빨리 보는 학자들은 향후 한 5년 후, 2026년, 7년이면 중국이 총량에서 따라잡을 걸로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총량이 컸지만 이제 1인당 GDP랄지 또 과학기술, 첨단 기술 분야의 실력이랄지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있는 거죠. 현재 1인당 GDP가 중국과 미국과의 격차가 한 6분의 1 수준인데 향후 10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이 따라잡아도 미국의 3분의 1 이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중국의 GDP 총량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 했을 때 중국의 이 내수 시장의 규모만으로도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상당 부분 구축이 된다. 이런 측면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내놓은 전략이 미국의 이제 강경 경제적 압박에 맞서 가지고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내놨죠. 쌍순환 전략이 국제 순환과 국내 순환 두 개를 조화롭게 듀얼 트랙으로 이제 조화롭게 순환시켜 나간다, 이런 전략인데 초점은 이 내수 시장에 기반한 국내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수에 기반한 국내 경제의 생태계, 이 체계만으로도 외부 압력과 이런 것을 버텨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중국이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 중국 경제가 총량 규모에서 미국을 앞서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무역이랄지 통상이랄지 이런 압력 수단을 가지고 중국 경제를 흔들어 놓거나 견제하기는 대단히 한계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력 싸움의 핵심은 앞으로는 기술 패권, 첨단 기술을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미국이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2030년 경이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의 역량이
타이완이랄지 남중국해랄지 중국이 핵심 이익을 하고 주장하는 영토의 범주라고 간주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이상을 벗어난 세계적 투사력에서는 뭐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하나 조금 주의해야 될 대목이 많은 부분이 이제 군사 국방비의 예산 규모랄지 그 다음에 현대적인 그 군사 무기의 양이랄지 질적 수준 이런 것을 놓고서 이제 군사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군사력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전술 운용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국이 검증이 안 된 영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근 30년 동안 매년 전쟁하면서 해왔던 국가 아닙니까? 첨단 과학 무기를 계속 실험하고 전술적 운영을 했던다는데 중국은 그런 경험이 최근 30, 40년 동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현대적인 과학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술적 지휘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퀘스천은 남아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 소프트 파워 분야죠. 소프트 파워라는 게 이제 앞에 두 가지가 하드 파워라면 소프트 파워는 자기 매력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가 존경하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이런 능력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취약하죠. 결정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중국이 제시하는 이념,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 그다지 전 세계의 다른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한 10년 정도 후를 내다보면 중국의 국력 성장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덩치는 성인만큼 커졌는데 실제 역량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국력 대비 수준이 대학생 대 중학생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 10년쯤 후가 되면 대학생 대 고등학생 수준까지는 근접해진다. 체격은 거의 비슷해졌다. 그런데 실제 지적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내다본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도 지금과 유사하게 여전히 경쟁을 하되 끊임없이 협력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충돌은 피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국의 부상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와가지고 공공외교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굉장히 이 비호감도가 증가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공공외교 정책이 저는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중국의 관료나 학자들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중국을 오해를 하고 있다. 또 편견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을 잘 모르고 있다. 무지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언론 탓을 합니다. 해외 언론들이 지나치게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심지어 일부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일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럴 수 있어요. 일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10년째 이런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탓만 하고 있느냐. 중국의 공공외교가 따라서 이 두 가지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다. 그럼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중국이 지금. 중국의 대외 정책, 대외 행태, 그 다음에 과도한 중화 민족주의의 어떤 이 확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호감도를 증가시키는, 다시 말해서 내부 정책에 대한 자기 반성이 같이
진행돼야지만이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치 체제는 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1인 장기 집권이 되는 이런 또 전 사회적인 공포 통치가 유지되는 준 전체주의화되는 이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퇴행적인 이런 정치 이 발전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국내적으로는 너무나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안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시진핑 체제 또 중국 공산당에 도전하거나 비판하는 정치 세력은 물론 강력한 억압 에 의해서 숨지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대안 세력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영향력과 지지도가. 그런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의 지나온 100년사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한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이 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었느냐?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외적 위기에 의해서 외적 압력과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내적 위기입니다. 내적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때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뭐 모든 국가가 동일하겠지만 결국 민심입니다. 민심. 국민적 지지, 민심이 얼마나 지지해주고 버텨주느냐라는 건데 중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지지하는 것은 대부분이 경제적 만족도예요.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 이것을 그냥 정치 만족으로 치환시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만족도를 어디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 또 사회적 관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과연 10년, 20년, 30년 계속 유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특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어떤 우발적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금융이랄지, 어떤 사회적 양극화랄지, 청년들의 실업이랄지, 중국도 적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또 통제를 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현대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결합됩니다. 바로 엘리트 정치의 균열. 이 엘리트 정치가 이런 어떤 민심의 이반이랄지 공산당의 통치 리더십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엘리트 정치가 분열합니다. 꼭. 그래서 어떤 분파가 나타나요. 이런 아래로부터의 민심의 이반과 위로부터의 그 엘리트 정치 균열이라는 요소가 결합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 요인을 살펴봐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징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정치는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 일단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면 극단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은 현 집권 세력이 강경 진압하는 거죠. 미얀마처럼. 이렇게 해서 존속하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공포 통치가 되겠죠. 굉장히 퇴행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반대는 극단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가지고 분열해버리고 혼돈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은 약하고 그 중간의 지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중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혼란, 위기 상황이 초래가 되면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정치의 한 분파가 굉장히 개혁적 아젠다를 선취하면서 그러면서 민심을 끌어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존속하면서 어떤 개혁적 분파, 개혁적 분파들이
밑으로부터의 어떤 국민들의 불만, 또 정치적 어떤 자유화, 이런 요구들을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고 그런 의제를 선점하면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민주화죠, 결국. 민주화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민주화의 경로를 통해서 적어도 중국의 공산당 또는 중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대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 엘리트 세력이 교체되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정치의 변화 과정을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